어제는 말이에요. 내가 살아온 75해 중에 제일 어이없는 일을 겪었어요. 여러분, 노후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나는 평생 시장에서 옷 장사를 했어요. 비 오나 눈 오나 새벽 4시에 나가서 비닐 천막 열고 속옷부터 점퍼까지 안 팔아본 옷이 없었죠. 손가락 틈새마다 때가 끼고 겨울이면 동상으로 손톱이 검게 변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피땀 흘려번 돈에다가 남들이 미친 소리 할 때 빚내서 산 땅이랑 건물값이 올라서 언젠가 보니까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한 200억은 되더라고요. 200억. 처음 그 숫자 들었을 때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에이, 뭔 200억이야. 나 같은 할망구가. 근데 계산해준 애들이 다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건물 시세 다 합치면 그쯤 돼요. 진짜예요. 근데요, 여러분. 돈은 많아졌는데 내 옆에 사람은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남편은 내가 26살 때 사고로 먼저 갔어요. 그 사람 젊고 건장했고 웃으면 눈이 싹 접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눈 감으면 그때 그 웃음이 보여요. 손잡고 시장 끝까지 걸을 때 그 사람 손바닥이 참 따뜻했거든요. 겨울에도 항상 따뜻했어요. 재혼은 안 했어요. 그냥 시장에서 애들 키우고 밤엔 계산기 두드리고 그러다 보니 늙었더라고요. 거울 보면 주름 가득한 낯선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그러던 내가 치매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초기 치매입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하는데 처음엔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뭐려? 나 아직 정신 말짱한데. 근데요, 어느 날은 장사를 하다가 거스름 돈을 2번 줬어요. 어느 날은 내가 키워낸 큰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입안에서 맴돌기만 하고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시작이구나. 병원에서 나와 집에 들어오는데 세상이 갑자기 뿌옇게 보이더라고요. 나는 한평생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누군가 손잡아줘야 되는 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날 밤 혼자 중얼거렸어요. 야, 김말순. 네가 치매라네. 참 세월 빠르다. 애들은 각자 바빴죠. 큰딸은 미국 가서 산 지가 오래고 둘째 아들은 회사 다니느라 얼굴 보기 힘들고 막내는 결혼했다가 이혼해서 자기 사는 것도 빠듯하고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이제는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넘어지셔도 못 움직이시면 큰일 나요. 간병인을 두시는 게 좋겠어요. 나는 버티고 버텼어요. 야, 나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내가 화장실도 혼자 잘 가는데 뭔 간병인이야. 근데 어느 날 욕실에서 미끄러졌어요. 비누 거품이 발밑에서 미끄러지면서 타일 바닥에 머리를 꽝 부딪혔어요. 그 순간, 아, 여기서 이렇게 가는구나 싶더라고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응급실이었어요. 애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 날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날 저녁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진짜 간병인 쓰자. 우리 다 직장 다니고 이러다 큰일 나. 그래서 결국 간병인을 쓰기로 했죠. 그리고 그를 처음 본 날이 왔어요. 문이 열리더니 키 크고 어깨 넓은 젊은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한 35, 많아야 40.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말끔하게 깎은 머리에 흰색 티셔츠에 캐주얼 바지. 근데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건 눈매였어요. 웃을 때 눈끝이 아래로 살짝 떨어지면서 접히는 그 모양. 여러분,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40년 전에 먼저 간 내 남편이 겹쳐 보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앞으로 모실 박준호라고 합니다. 그가 인사하는데 목소리까지 닮았더라고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어디 시골 장터에서 나한테 처음 말 걸던 우리 영감 그 목소리랑 똑같았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아, 제 얼굴이 좀 흔한가 봐요. 어르신들이 가끔 아들 같다.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 닮았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 듣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래,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 닮았지. 아니, 좋아했던 정도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사랑했던 사람. 그 얼굴이었어요. 제가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젊은 날 내가 시장 한켠에서 떡볶이 먹으면서 남편이랑 웃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빗물 냄새 나는 여름 오후였죠. 장마철이었어요. 천막 밑에서 우산도 없이 비 피하면서 그 사람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던 그 무게가 아직도 느껴져요. 준호 씨, 내가 그를 부를 때마다 입에서 자꾸 영철 씨가 튀어나오려는 걸 꾹꾹 참았어요. 여러분, 치매라는 게 참 웃긴 병이에요. 어제 먹은 반찬은 기억이 안 나는데 20살 때 장마 오던 날 냄새는 기억이 나요. 어제 약 먹었는지는 헷갈리는데 남편이 손잡고 시장 끝까지 같이 걸어준 날은 생생해요. 손바닥의 따뜻함까지 다 기억나요. 그래서 나는 준호를 볼 때마다 20살, 23, 26 그때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뒤죽박죽 섞이는 거예요. 처음 몇 주는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는 아침마다 내 혈압도 재주고 약도 챙겨주고 시장에 같이 가자고 하면 휠체어 밀어주면서 같이 따라 나섰어요. 어머니, 여기서 옷 장사하셨다고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아이, 뭘 대단해. 그냥 살라고 한 거지. 그래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비 오면 바로 배달 앱 켜고 날 추우면 안 나가요. 어머니 세대가 나라를 살린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혼잣말했어요. 그래, 내가 나라를 살렸지. 나도 나름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나이 들면요. 누가 내 이야기를 이렇게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 해도 사랑처럼 느껴져요. 애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늘 바쁘고 힘들고 오면 엄마 약 드셨어요. 밥 잘 드시고요. 이 두 마디 하고 스마트폰 보느라 바빠요. 근데 준호는요. 내 젊은 시절 얘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그때 말이야. 내가 도매상 아저씨한테 말로는 절대 안 깨지는 싸움을 했는데 어머니 그 얘기 어제 이어서 해주세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이렇게요. 어느 날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사람 진짜 우리 집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생각은 내 남편이 다시 돌아온 것 같네. 여러분, 75에 치매 시작되고 밤마다 외로워서 천장만 쳐다보던 내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을 쏙 빼닮은 남자를 날마다 곁에서 보살펴준다면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준호 씨, 내 어머니, 나 그냥 당신이라 부르면 안 돼. 그가 멈칫하더니 웃더라고요. 어머니, 왜요 갑자기? 아니, 나 혼자 말할게. 마음속으로만. 너무 우리 영철이 닮아서 그래. 25살 때 시장 첫날 같이 서준 사람이었지. 내가 울먹거렸어요. 목구멍이 막혀서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가 잠깐 조용히 서 있다가 내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영철이 손처럼. 겨울에도 항상 따뜻했던 그 손처럼.
어머니, 제가 앞으로라도 잘 모실게요. 어머니, 남편분이 못해주신 것들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그 말 듣는데요. 여러분,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닦아도 계속 나왔어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야, 김말순, 너 사랑에 빠진 거냐? 75세요. 치매 환자인 내가요. 웃기죠? 근데 사람 마음이 나이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울 속 주름 가득한 얼굴을 보면서도 가슴은 25처럼 두근거렸어요. 그때부터 나는 애들에게 계속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 저 사람 좋다. 나 저 사람한테 끝까지 간병받고 싶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간병인 수시로 바뀔 수도 있지. 아니, 나는 저 사람이어야 돼. 나 다른 사람 싫다. 처음엔 애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엄마, 왜 이렇게 집착해? 그냥 편하니까 그런 거지. 근데 나는 집요했어요. 준호 씨 아니면 나 안 돌봐. 딴 사람 오면 나 문 안 열어줘. 점점 내 말투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애들도 당황하더라고요. 준호는요, 점점 더 내 마음 깊숙이 들어왔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오늘은 언제 오나? 무슨 옷을 입고 올까? 내 머리 모양이 이상하진 않을까? 어느 날은 손수건에 향수를 살짝 뿌려뒀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결혼식 날 받았던 그 향수. 40년 묵은 향수였지만 아직도 은은한 꽃향기가 났어요. 준호가 왔을 때 그게 풍기면 어떨까 싶어서요. 준호 씨 왔을 때 그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좋은 냄새 나는데요. 내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75 먹은 할머니 얼굴이 빨개지다니. 그래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해버렸어요. 식탁에 앉아서 밥 먹다가 그 말을 꺼냈거든요. 내 재산 다 저 사람한테 주면 안 되냐? 밥술 들던 둘째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막내는 젓가락을 떨어뜨렸고요. 쨍그랑 소리가 방 안을 울렸어요. 엄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나 말이야. 나 죽고 나면 니들 싸우잖아. 알어. 나 몰라라 하는 척해도 다 들려. 큰딸이랑 둘째, 건물 가지고 한 번 붙었잖아. 나는 그런 꼴 더 보기 싫다. 차라리 나 챙겨주는 준호 씨한테 다 주면 마음 편할 것 같아. 여러분, 내가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내 안에서도 뭔가 철컥하고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났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후련했어요. 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어. 이 말을 75 먹은 할머니 입으로 하게 될 줄은 몰랐죠. 둘째가 제일 먼저 터졌어요. 엄마 미쳤어. 200억이 장난이야. 간병인한테 다 준다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목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나는 그냥 밥만 뜯어먹고 있었어요. 괜히 한 숟가락 더 뜨고 입안에서 오래오래 씹었어요. 그래, 미쳤다. 나 치매라며. 치매면 미칠 수도 있지 뭐.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막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날 쳐다보더라고요. 엄마,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치매는 병이지 엄마가 나쁜 거 아니잖아. 그 말이 또 가슴을 찔렀어요. 얘네가 날 안 사랑하는 건 아닌데 왜 나는 자꾸 이 아이들보다 준호가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걸까? 아니, 나는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너희들 돈 욕심이 없는 건 알아. 그래도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 내가 죽고 나면 누가 더 받았네, 적게 받았네, 서운해지고 얼굴 안 보게 되고. 나 시장에서 그런 꼴 많이 봤어. 남의 집 난리 나는 거. 그래서 나는 싸우는 꼴 보기 싫어. 차라리 나랑 마지막까지 같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낫지.
큰딸이 전화로 난리를 치더라고요. 영상으로 내 얼굴 보면서 엄마, 그건 아니야. 간병인은 일당받고 일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우리 가족 아니야. 가족이 챙겨야지. 나는 그 말에 살짝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가족이 챙겨야 돼. 그럼 넌 미국에서 언제 들어오냐? 엄마 쓰러져도 비행기 표 끊고 오는데 하루, 회사 눈치 보는데 며칠, 그럼 나 장례 치르고 있겠다. 순간 화면 속 큰딸 얼굴이 굳어지더니 울상으로 변했어요. 엄마 왜 그렇게까지 말해? 나도 얼마나 미안한데. 나도 알아요. 애들이 나쁜 애들이 아니라는 거. 근데 마음 한켠이 자꾸 허전하니까 나를 매일같이 씻겨주고 밥 차려주고 약 챙겨주고 내 옛날 사랑 얘기를 들어주는 준호가 더 가까이 느껴졌던 거죠. 며칠 동안 집안 공기가 싸늘했어요. 둘째는 출근하면서도 계속 툴툴거렸죠. 엄마, 아무데 가서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요즘 세상 얼마나 무서운데. 그런 소리 들은 사람들 눈 뒤집힌다. 나는 그 말이 좀 이상했어요. 그럼 내 마음도 못 말해. 내가 내 돈 누구한테 주고 싶다는데 그것도 말하면 안 되냐? 그게 그냥 돈이 아니잖아. 그건 엄마 인생이고 우리 인생이야. 그 말은 맞았어요. 그 돈은 내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얘네 인생이기도 했죠. 그래서였을까요? 나는 더 고집을 부리고 싶어졌어요. 그날 밤 준호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준호 씨, 나 있지. 요새 애들이 나한테 너무 무례해. 나를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아. 준호가 조용히 듣고 있더니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자식이 다 그렇죠 뭐. 저는 부모님 일찍 잃어서 그런 말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그래. 너는 부모님 언제 돌아가셨냐? 제가 고등학교 때요. 교통사고로 한 번에 두 분 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마음이 또 확 기울었어요. 아, 이 사람도 나만큼이나 외롭구나.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돌보는 일을 택한 건지도 몰라요. 내가 못 받은 사랑 대신 드리는 거죠. 그 말을 듣는데 내 안에서 뭔가가 딱 하고 끊어졌어요. 그래. 나도 이제 너한테 내 마음 줄란다. 나는 그때부터 준호를 대하는 말투가 달라졌어요. 밥 먹었냐? 어머니 먼저 드세요. 넌 왜 자꾸 어머니 어머니 하냐? 그냥 말순이 이모라 해라. 에이, 그건 너무 싫어. 그럼 영철이 부인이라 불러도 된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는데 준호 눈이 잠깐 뜨겁게 빛나더라고요. 어머니, 그런 말 아무 데서나 하지 마세요. 오해받아요. 그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살짝 웃는 입꼬리 그 표정을 나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였나? 준호가 나를 부르는 호칭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어머니, 팔 괜찮으세요? 하던 게 가끔은 선생님, 오늘은 컨디션 좋으신데요. 혹은 누님, 오늘 머리 예쁘게 하셨는데요. 이상하죠. 그냥 말장난 같기도 한데 나는 그게 왜 이렇게 설레던지. 여러분, 75 먹은 노인네도요. 설렘이란 걸 느낄 줄 압니다. 심장 박동수 올라가는 거 똑같이 느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밤에 화장실 가다가 잠결에 넘어질 뻔했는데 준호가 후다닥 뛰어와서 나를 받쳐줬어요. 그 순간 내 몸이 그의 가슴에 딱 안겼어요. 심장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둥, 둥, 둥. 살아있는 사람의 따뜻한 심장 소리. 괜찮으세요, 말순 씨. 그가 순간적으로 어머니 대신 내 이름을 불렀어요. 나는 그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다 당신. 입 밖으로 당신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나는 겨우 삼켰죠.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어요.
처진 볼살, 깊게 팬 주름, 이마에 난 검버섯, 흰머리들. 야, 김말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75에 연애 타령이냐? 나 스스로를 타박하면서도 입끝이 자꾸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나는 아주 위험한 말을 꺼냈죠. 준호 씨, 내 어머니, 우리 같이 살면 안 되냐?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내가 나한테도 놀랐어요. 어머니 무슨,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나 혼자 사는 거 너무 적막해. 너도 혼자 산다 하지 않았냐? 방 하나 더 만들면 되지 뭐. 준호가 잠깐 말을 잃더니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면 어머니 자식분들이 가만히 안 있을걸요. 왜? 내가 좋다는데. 내 인생인데. 그때 그는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나중에 혹시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는 방법이 있긴 해요.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쿵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법적으로 가족? 그가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네. 뭐 혼인신고 같은 거요. 순간 23 하얀 웨딩드레스, 동사무소에서 도장 꾹꾹 찍던 그날 남편이 내 손 꼭 잡고 있었던 그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나는 웃어버렸어요. 야, 이 자식아. 나이 차이가 몇인데 뭔 혼인신고야. 나 벌써 75이야. 준호도 같이 웃었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죠. 요즘 어르신들 중에 간병인이나 집 도우미 분들이랑 정이 들어서 혼인신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그 말, 그냥 스쳐 지나가야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내 머릿속에 콱 박혀버렸어요. 혼인신고. 그래, 나도 다시 누군가의 아내가 될 수 있을까?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래도 그때는 진짜로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날 준호가 퇴근하려다가 갑자기 다시 내 방으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가 하나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왜 안 갔냐? 오늘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냐? 봉투 안에는 복잡한 글씨들이 적힌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애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는 꼴 보기 싫다고. 그리고 저한테 다 주고 가고 싶다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냥 농담 삼아 한 말이다. 내가 머뭇거리자 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게 맞는 일인가 아닌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원하시는 건 가족끼리 싸우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전부 정리해서 자녀분들께 나눠드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 말이 마치 나는 나쁜 의도가 없다.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들렸어요. 그럼 너는 안 가져가고. 내가 슬쩍 물었어요. 그가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조금은 받아야죠. 어머니를 이렇게 모셨는데 제 인생도 좀 챙겨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너무 솔직하게 들렸어요. 이건 뭐 하는 서류인데. 준호는 생각보다 너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혼인신고 서류예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어요. 혼인신고. 입술이 떨렸어요. 법적으로 제가 어머니 남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어머니를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병원에서 동의서 쓸 일 생겨도 제가 대신 해드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 어머니 재산을 외부 사람들이 노리지 못하게 제가 막을 수 있죠. 말은 참 그럴싸했어요. 근데 나 치매라면서.
치매 환자가 그런 걸 할 수 있냐? 준호가 잠시 내 눈을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어머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이해하시잖아요. 지금 상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건 어머니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에 혹시 화면 보면서 답답하시죠? 아이고, 할머니 하지 마. 그거 완전 사기지. 이렇게 소리치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막상 그 순간에 서 있으면 머리가 그렇게 또렷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나는 한편으로는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제안인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법적으로라도 내 곁에 묶어둘 수 있다는 생각에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럼 애들은? 내가 겨우 그 말을 꺼내자 준호가 말했어요. 나중에 말씀드려도 돼요. 어머니 건강이 더 안 좋아지면 그때 말씀해도 늦지 않아요. 괜히 지금 말해서 어머니 마음 더 힘들게 하지 말고요. 그 말, 지금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말이었어요. 그때 나는 그게 날 배려하는 말이라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분명히 몰래 하자는 말이었죠.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나 글씨 잘 못 쓰는데. 그러자 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여기 이름이랑 주민번호만 쓰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서류 위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여기만 쓰시면 돼요. 라고 표시해뒀더라고요. 그리고 펜을 내밀었어요. 검은색 사인펜. 그 펜을 잡는 순간 손끝이 얼음 같아졌어요. 내가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쓰려고 할 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야, 김말순. 정신 차려라. 네가 뭔 글을 쓰는 거고. 남편 목소리 같기도 하고 둘째 목소리 같기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다. 한 번쯤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평생 남 얼굴 봐주며 살았잖아. 이번에는 너 좋은 대로 해라. 그건 내 목소리였어요. 결국 나는 그 서류에 내 이름을 써버렸어요. 김, 말, 순. 세 글자 적는데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왜 우세요, 어머니? 아니다. 눈에 뭐가 들어갔다. 나는 손등으로 대충 눈을 훔쳤어요. 준호는 내 옆에서 그 서류를 차곡차곡 접어서 봉투에 넣었어요. 이제 제가 처리해 올게요. 밤, 나는 잠을 못 잤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한쪽에서는 계속 이 소리가 들렸고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혼자 아니야. 이제 나도 남편 있는 사람이야. 법적으로라도. 이렇게 중얼거리는 나 자신이 있었어요. 그 다음 날, 둘째가 퇴근하고 들어와서 현관에 있는 신발장을 보다가 갑자기 묻더라고요. 엄마, 오늘 누가 또 왔다 갔어? 아니, 왜? 신발이 이상한데. 나는 그제야 눈치를 챘어요. 아까 낮에 어떤 낯선 남자가 집에 온 적이 있었거든요. 준호가 같이 데려온 사람 같았어요. 양복 깔끔하게 차려입고 서류 가방 들고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했던가 보험 설계사입니다. 라고 했던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준호가 옆에서 어머니 잠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라고 했던 것만 기억나요. 분명히 한 번도 아닌 것 같아요. 두 번, 세 번, 머릿속이 갑자기 뒤엉키기 시작했어요. 누가 왔다고 했지? 둘째가 다시 묻는데 나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왜냐고요? 괜히 말 꺼냈다가 내가 한 짓이 들통날까봐. 아무도 안 왔다. 네가 잘못 봤겠지. 내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둘째 눈빛이 아주 묘하게 변했어요. 그 눈빛이 뭔지 그땐 몰랐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건 분명히 의심이라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내 인생 두 번째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그때까지도 내가 뭘 저지른 건지 잘 몰랐어요. 그냥 도장 몇 번 찍었고, 이름 몇 번 썼고, 준호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거다라고 했던 말만 귀에 맴돌았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 사건이 터졌을 때도 처음엔 뭔 소린지 몰랐어요.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죽 한 그릇 먹고, 약 먹고, TV 보면서 꾸벅꾸벅 졸고, 그러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금 거칠었어요. 쾅! 둘째가 문을 확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들어오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안 벗고 거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왜 이래? 무슨 일 났냐? 내가 놀라서 물었죠. 둘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엄마, 이리 와봐. 여기 앉아봐. 애가 내 팔을 붙잡고 소파에 털썩 앉혔어요.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야, 왜 그러냐고. 사람 놀라게. 그러자 둘째가 휴대폰 화면을 내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이게 뭐야, 엄마. 화면에는 어떤 문서 사진이 떠 있었어요. 작은 글씨들. 내 이름, 준호 이름, 그리고 굵은 글씨 하나. 혼인관계 증명서.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뭐라고. 글씨가 두 개로 겹쳐 보였어요. 눈이 침침해진 것도 있지만 마음이 더 어지러웠어요. 엄마, 이거 뭐냐고. 언제 이 남자랑 혼인신고했어? 둘째 목소리가 찢어질 듯 올라갔어요. 난 입이 잘 안 떨어졌어요. 대답해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여러분. 그 순간 나는 마치 경찰에게 취조당하는 범죄자 같았어요. 그게. 머릿속에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서류 봉투, 검은색 펜, 준호의 손, 포스트잇 붙은 서류. 나 도장 찍긴 했는데. 내가 겨우 그 말 꺼내자마자 둘째가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그 소리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창문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 난 그게 그냥 병원 동의서 같은 거라고. 나는 변명이라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입에서 나온 말은 더 우스웠어요. 둘째가 이를 꽉 물었어요. 엄마, 이거 엄마가 직접 도장 찍고 서명한 거야. 혼인신고. 지금 호적에 엄마 남편이 누구로 돼 있는지 알아.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박준호. 간병인 박준호. 그 사람이 지금 엄마 남편이야. 법적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살던 땅이 쑥 빠져버린 느낌이었어요. 그럴 리가. 에이, 설마.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딘가에서는 아, 진짜구나 하고 인정하고 있었어요. 왜냐고요. 서류에 내 이름을 쓴 손 떨림. 그날 밤 잠 못 자던 내 심장 소리. 다 떠올랐으니까요. 넌 어떻게 알았냐?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둘째가 휴대폰을 흔들었어요. 등기부등본 뗐다. 엄마 이름으로 돼 있던 건물 하나가 최근에 공동 명의로 바뀌었어. 김말순, 박준호. 그리고 다른 건물 하나는 근저당이 잔뜩 잡혀 있고 귀가 멍해졌어요. 엄마 대출, 담보. 누가 엄마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거라고. 그제야 며칠 전 우리 집에 왔던 양복 입은 남자가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깨끗한 구두. 도장 찍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했던 말투. 어머니, 이건 단순 확인 서류예요. 그냥 절차예요, 절차. 그때 준호가 옆에서 웃으면서 어머니, 잠깐만 이거 도장 찍으시면 돼요. 라고 말했었죠. 나 도장 찍긴 했나 보다.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데 나 스스로도 기가 막혔어요. 둘째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한마디 상의도 안 했어? 네가 반대할까봐 그랬지. 그 말이 튀어나오고 나니까 나도 놀랐어요. 내가 진짜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네가 반대할까봐. 너희들이 준호를 다 도둑놈처럼 보잖아. 그래서 숨겼다. 둘째가 허탈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도둑놈이 되게 놔둔 거야. 그 말 정말 가슴을 찢어버리더라고요. 그런 사람 아니다.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너도 봤잖아. 나 없었으면 벌써 넘어져 죽었을 거야. 나는 어디서 나온 용기인지 모르게 준호를 두둔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를 사랑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내 선택을 인정받고 싶은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둘 다였을 거예요. 엄마, 둘째가 한 단어씩 끊어서 말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법적으로 혼인신고까지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야. 그건 재산이 걸린 문제라고. 나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 내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둘째가 소리쳤어요. 마음 좋아하다가 집까지 날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 말에 내가 덜컥 겁이 났어요. 날린다니. 내 집인데 왜 날리노? 지금부터 잘 들어. 엄마, 이제 엄마 재산은 법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이야. 이혼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동의 안 하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제야 서류 하나가 사람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어느 정도 실감이 났어요. 나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서류 위에 적힌 내 이름이 떠올랐어요. 김말순, 옆에 박준호, 남편 자리, 빈자리. 40년 동안 아무도 못 채우던 자리에 내가 좋아하던 남자의 닮은 꼴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이었을까? 내가 나한테 계속 묻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둘째가 출근 안 하고 우리 집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눈밑이 시커멓더라고요. 너도 안 잤냐? 응. 잠이 오냐, 이 상황에. 침묵.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조용히.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였어요. 늘 그렇듯 정갈한 차림, 잔잔한 미소, 아무 일도 모르는 사람처럼. 근데 그날은 둘째가 그 미소를 똑바로 마주봤어요. 박준호 씨. 네, 형님. 준호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죠. 형님. 둘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형님. 법적으로는 나보다 엄마랑 더 가까운 사이가 됐더라. 준호 얼굴이 굳어졌어요. 웃음이 스르르 지워지는 게 보였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혼인관계 증명서, 등기부등본. 다 떼봤어. 정적이 흘렀어요. 벽시계 째깍째깍 소리만 들렸어요. 준호의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설명해봐. 언제부터야? 엄마한테 결혼 얘기 꺼낸 게 처음이었어. 준호가 천천히 숨을 들이켰어요. 그리고 내 쪽을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둘째를 봤어요. 형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역시 침착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도 않았어요. 오해.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자식들 싸우는 거 보기 싫다고. 재산 문제로 갈등 생기는 거 원치 않으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마음 도와드리려고. 그 말에 내 가슴이 또 흔들렸어요. 그래, 맞다. 나도 좋다고 했어. 나도 모르게 거들었어요. 엄마, 지금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 둘째가 날 돌아봤어요. 눈빛이 애원처럼 떨렸어요. 엄마, 저 사람 말 믿고 싶어? 나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사랑이든 착각이든 한 번 마음을 준 사람 앞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실수를 인정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도 혼자 결정한 거 아니다. 나도 생각하고 한 거다. 그 말은 내 자존심이었어요. 좋아. 둘째가 이를 악물었어요. 그럼 엄마 말대로 한번 가보자. 엄마가 이 사람 믿는다. 그래. 나도 끝까지 믿어본다. 대신 이건 다 기록으로 남길 거야. 그날 오후 둘째는 나를 모시고 동사무소, 등기소, 은행을 다 뛰어다녔어요. 직원들이 우리를 희한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어머니가 직접 도장 찍으셨습니다. 여기동에 서명 있으시네요. 다들 똑같은 말만 했어요. 어머니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녹취도 있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녹취. 분명히 어떤 남자가 질문했었어요. 어르신, 이거 본인 의사 맞으시죠? 네. 아드님이나 따님들 허락 안 받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예, 내 마음이니까. 그때 나는 진짜로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증인이었어요. 며칠 동안 집안 공기가 싸늘했어요. 둘째는 출근하면서도 계속 툴툴거렸죠. 엄마, 아무데 가서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요즘 세상 얼마나 무서운데. 그런 소리 들은 사람들 눈 뒤집힌다. 나는 그 말이 좀 이상했어요. 그럼 내 마음도 못 말해. 내가 내 돈 누구한테 주고 싶다는데 그것도 말하면 안 되냐? 그 다음 날부터 준호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사흘, 준호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왜였을까요? 걔가 싫어져서. 아니요. 내가 두려워져서요. 이게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내 외로움을 파고든 함정인지 그걸 직시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둘째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이상하네. 뭐가? 준호 씨한테 연락이 안 돼.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 전화 꺼져 있냐? 번호가 없는 번호라는데. 귀가 싸해졌어요. 간병인 회사에 전화해 봤대요. 아, 박준호 씨요. 그분 지난주에 그만두셨는데요. 개인 사정이 있다고. 개인 사정? 참 편리한 말이죠. 둘째가 물었대요. 주소나 다른 연락처 없나요? 저희가 직원 개인 정보는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냉정한 목소리.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식탁에서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야, 그게 무슨 말이고. 엄마. 둘째가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그 사람 도망간 것 같다. 여러분. 나는 그가 끝까지 내 옆에 있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적어도 내가 먼저 떠날 때까지는. 근데 재산 서류들 다 정리해 놓고 혼인신고까지 마쳐놓고 사라졌어요. 그날 밤 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입에 음식을 넣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밤새 천장만 쳐다봤어요. 준호가 웃던 얼굴, 내 손을 잡던 그 따뜻한 손, 어머니 남편분이 못해주신 것들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며칠 뒤 없는 번호라고 나오던 그 번호에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번호를 보자마자 손이 덜덜 떨렸어요. 여보세요. 들리는 목소리. 어머니. 준호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너 어디 있냐?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그리움인지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어디 있냐고 묻고 있다. 왜 없어졌노? 무섭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웃기는 소리 같아서 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뭐가 부끄럽노? 내 이름 팔아서 대출받고 건물 공동명에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해놓고 그제야 부끄럽더나.
전화기 너머로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더니 뜻밖의 말이 들려왔어요. 저 혼자 한 일 아닙니다. 이 말 내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카노? 소개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간병인들끼리 돌아다니는 말이 있거든요. 돈 많은 어르신들이랑 좋은 관계 만들면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팀이 있다고. 그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팀. 네. 서류 같은 거 도와주고 법적으로 문제 안 생기게 범위 안에서 움직여준다는 사람들요. 제가 처음에는 그냥 어르신들 유산 분쟁 안 나게 도와주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아닙니다. 진짜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점점 서류들이 커지니까 저도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웃기죠? 나중에 도망가 놓고 이제 와서 죄책감 때문이라고. 근데 이게 또 완전 거짓말 같지만은 않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서류 설명해주던 그 양복쟁이. 뭔가 준호보다 훨씬 더 노련해 보였거든요. 준호는 항상 옆에서 어색하게 웃기만 했고, 그래서 지금 어디 있노? 경찰서 앞입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나 오늘 조사받으러 나왔습니다. 다 말할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내 마음이 또 복잡해졌어요. 전화드린 건 마지막으로 어머니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 번도 제대로 못해서요. 고맙다고. 네. 어머니 덕분에 저도 처음으로 누군가의 가족인 것처럼 느껴봤습니다. 그게 진심입니다. 가슴이 또 이상하게 저렸어요. 근데 왜 그 진심에 돈을 섞었노? 이 바보야.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통화는 그걸로 끝났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정말로 준호가 조직 이름, 알선 브로커 다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에서 노인 대상 재산 범죄 전담팀이 나와서 수사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정말 전쟁을 시작해야 했어요. 경찰서, 법원, 변호사 사무실, 75 먹은 나는 그 재판들 속에서 이상한 취급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이때 상황 기억나세요? 여기 도장 찍을 때 무슨 생각이셨나요? 어르신은 이 서류가 어떤 의미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질문들이 화살처럼 날아왔어요. 나는 증인석에 앉아서 대답해야 했어요.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변호사들 눈빛이 묘해졌어요. 보세요. 판단 능력이 없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보세요. 또렷하게 기억하시잖아요. 내가 뭘 말해도 양쪽에서 다 자기들 무기로 썼어요. 근데 더 아픈 건요. 어느 날 법정에서였어요. 상대편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의뢰인 박준호는 진심으로 어르신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르신도 자필로 편지를 쓰셨죠. 당신 덕분에 늦은 나이에 다시 사랑을 알았다라고. 그 변호사가 종이 한 장을 흔들었어요. 거기에는 내 글씨가 있었어요. 삐뚤삐뚤한 글씨. 준호야. 고맙다. 네 덕분에 내가 사람 대접받으면서 살았다. 네가 내 마지막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내 글씨였어요. 나는 기억이 났어요. 어느 쓸쓸한 밤. 준호가 퇴근하고 간 뒤 나는 혼자 노란 메모지에 그 말을 끄적였어요. 이걸 보여주면 얘가 기분이 좋을까? 그래서 다음날 수줍게 건넸죠. 뭐냐고요, 이게. 그냥 늙은이의 편지다. 웃지 말고 봐라. 그가 웃으면서 받아들었고 나는 그 순간이 설레서 좋았어요. 근데 그 편지가 이렇게 내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어요. 어르신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셨고 자발적으로 혼인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이건 치매를 핑계로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무효로 만들려는 자녀들의 욕심 아닐까요? 그 말에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혀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둘째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 괜찮아. 근데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법정에서 제 편지가 읽히던 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야, 김말순. 너 이 나이에 연애 편지 써서 법정 증거로 제출된 여자야. 웃겨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둘째가 말했어요. 엄마, 성년후견인 신청할 거야. 그게 뭐고? 치매 환자처럼 판단이 어려운 사람이 이상한 계약 안 하게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제도야. 법원에서 엄마 대신 누가 엄마 재산을 관리할지 정해주는 거지. 그럼 나 이제 내 돈 내 마음대로도 못 쓰나? 그래. 너무 큰 돈 움직일 땐 후견인이랑 의논해야 돼.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는 감옥 가냐?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둘째가 씁쓸히 웃었어요. 아니, 엄마. 감옥이 아니라 엄마를 대신해서 판단해 줄 사람을 두자는 거야. 나는 평생 내가 판단하고 살아왔다. 시장 끝에서 도매상들하고 싸우고, 사채 쓰는 사람들 피해서 땅 사고, 건물 올리고, 다 내가 했다.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내 재산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내가 고집을 부리자 둘째가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엄마, 그 판단으로 지금 간병인이랑 혼인신고한 거야. 그 한마디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며칠 동안 재판이다, 조사다, 병원이다,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다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재판을 도와주던 변호사가 진지한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어르신, 진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얼떨결에 대답했어요. 진실. 준호가 날 사랑한 건 진짜고 돈을 노린 것도 진짜지. 변호사가 웃더라고요. 두 개가 같이 있을 수도 있다고 믿으시는 거군요. 있겠지. 사람 마음이 그렇게 딱 둘 중 하나로만 갈리는 법이 어딨냐. 나도 그랬으니까. 어르신이 그렇다고 상대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어요. 나는 한동안 자꾸 나한테 묻고 또 물었어요. 얘가 날 좋아한 건 조금이라도 진심이었을까? 한 번은 재판 쉬는 날 노인복지관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둘째가 억지로 데리고 갔죠. 엄마, 여기라도 가서 다른 어르신들 얘기도 좀 듣고 전문가랑도 상담 좀 받아봐.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내 얘기를 끝까지 다 듣더니 그러더라고요. 어르신, 먼저 스스로를 너무 심하게 욕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데. 그 멍청한 짓이라는 게 뭐냐고 자꾸 되묻고 싶어지는 게 그게 문제예요. 혼인신고 했잖아. 간병인이랑. 내가 자주 섞인 웃음을 지으면서 말하니까 그 사람이 차분히 말했어요. 어르신이 잘못한 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외로웠던 걸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말 내 가슴에 콱 박히더라고요. 어르신, 나 외롭다, 무섭다, 누군가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을 자식들한테 말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생각해보니 나는 평생 엄마 괜찮다, 니들 걱정 말고 살거라, 이 말만 입에 달고 살았더라고요. 시장에서 피 터지게 싸우던 그 기세로 집에서는 내 마음을 꽉꽉 숨겨놓고 살았던 거죠. 사회복지사가 종이에 크게 글자를 적어줬어요. 외로움은 잘못이 아니다. 어르신, 이거 집에 붙여놓고 매일 보세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 종이를 가슴에 꼭 안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둘째랑 막내를 불렀어요. 야, 이리 좀 와봐라. 왜 엄마? 애들 둘이 거실에 앉았어요.
나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외롭다. 순간 애둘이 동시에 나를 쳐다봤어요. 눈이 동그래졌어요. 엄마가 외롭다고. 그래. 나는 니들한테 평생 엄마니까 괜찮은 척만 했지. 실은 늘 무서웠다. 남편 먼저 보내고 시장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고 친구들도 죽고 밤에 불 끄면 이 집에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말을 잇는데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닦아도 계속 나왔어요. 나도 사람이다, 얘들아. 가끔은 누가 손 한번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했다. 누가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했다. 근데 니들이 너무 바빠 보여서 차마 말을 못했다. 막내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소리내서 울었어요. 엄마 왜 그걸 이제 말해? 둘째도 입술을 깨물다가 눈물을 뚝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내가 준호한테 마음을 줘버렸다. 그게 잘못인 건 알겠는데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는 것 같았다. 애들이 양쪽에서 내 손을 잡더라고요. 손이 따뜻했어요. 엄마 미안해. 우리가 엄마 외로운 걸 왜 이제야 봤을까? 그날 이후로 집안 공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막내는 일주일에 한 번이던 얼굴 보이는 날을 사흘에 한 번으로 늘렸고, 둘째는 퇴근 후에 무조건 한 번은 전화했고요. 엄마, 오늘은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게 엄마가 산 거야.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그리고 드디어 판결 날이 왔어요. 법정에 앉아 있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대한민국 75 먹은 할머니가 법정 판결을 이렇게 긴장해서 기다리게 될 줄이야.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옆 사람들도 들릴 것 같았어요. 판사는 긴 판결문을 읽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피고 박준호의 행위는 노인의 외로움과 인지능력의 약화를 이용한 것으로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 말을 들을 때 속으로 그래, 맞다 했어요. 근데 가슴 한켠이 또 아팠어요. 그러나 혼인 의사 자체가 전적으로 허위라고만 보기도 어렵고 일정 부분 피해자의 자발적 감정 표현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 이 말이 나올 땐 가슴이 또 묘하게 아팠어요. 피해자. 나는 피해자였구나. 다만 배우 브로커 조직이 존재했고 재산 처분 과정 전반이 그 조직의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피고 역시 그들의 압박과 유혹 아래 점차적으로 깊이 관여하게 된 점을 참작한다. 결론은 이랬어요. 혼인신고는 무효. 내치매 상태, 정보의 비대칭, 브로커 조직 개입,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고려돼서 의사 능력이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다저 판결이 난 거예요. 건물 공동명의 담보 제공, 그 모든 것들도 연달아 취소. 대출은 브로커 조직이 연대 책임. 간단히 말하면 나는 법적으로 다시 미혼의 노인이 됐고 재산도 대부분 되돌려받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물었어요. 통쾌하시죠? 시원하시죠? 사이다죠? 근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았어요. 법원에서 내려오면서 복도 한켠에 서 있었는데 눈물이 또 흐르더라고요. 찬바람이 복도를 지나갔어요. 겨울이 오고 있었어요. 둘째가 물었어요. 엄마, 뭐가 또 서러워?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 또 혼자가 됐잖아. 그 말에 애들이 잠깐 입을 다물었어요. 재산은 되찾았는데 내 옆을 지키던 그 사람은 감옥으로 가게 생겼고 나는 다시 빈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외로운 집. 막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그 사람 지금도 좋아? 참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한참 있다가 내가 대답했어요. 사람은 좋았다. 근데 그 사람이 한 짓은 나빴다.
둘 다 내 안에 있었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날 밤 나는 한 장의 종이를 꺼냈어요. 그리고 또다시 삐뚤삐뚤 글씨로 편지를 썼어요. 이번엔 준호에게가 아니라 재판부에 내는 탄원서였어요. 저 사람은 나를 속였고 내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지만 나를 한 번이라도 사람답게 대해준 것도 사실입니다. 형량을 줄여달라는 말은 감히 못하겠습니다. 다만 그가 나 같은 노인을 다시는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애들이 놀라더라고요. 엄마, 왜 탄원서를 써? 빵에 오래 있어야지.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서 뭐하노?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다시 20살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 일에서 빼앗긴 것보다 배운 게 더 많다. 내 외로움을 인정하는 법, 내 재산을 지키는 법, 믿음에도 선이 있어야 한다는 거. 둘째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진짜 강하다. 아니다. 강해서 버틴 게 아니다. 부서졌다가 다시 붙인 거다. 금이 잔뜩 간 그릇처럼. 그렇게 긴 싸움이 끝나고 법적인 문제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변호사가 마지막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어르신, 성년후견인 제도 이제는 어르신이 직접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어떨까요? 또 그 소리냐? 이번에는 뺏기는 게 아니라 맡기는 겁니다. 어르신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나는 한동안 고민했어요. 둘째도 막내도 후견인이 되겠다고 했어요. 근데 생각 끝에 나는 다른 길을 택했어요. 법원에서 전문 후견인 보내준다는 거 있지. 그걸로 할란다. 애들이 놀랐어요. 엄마 왜? 우리 못 믿어서 그래. 아니다. 너희 믿는다. 근데 돈이 우리 사이를 또 갈라놓을까봐 그게 더 무섭다. 그래서 큰돈 문제는 제3자한테 맡기고 너희는 그냥 내 자식으로만 있어라. 그게 좋겠다. 그 말에 애들이 울었어요. 엄마는 진짜 현명하다. 나는 웃었어요. 아이다. 몇 번 부딪혀보고 나니까 감 좀 잡힌 거다. 성년후견인이 정해지고 내 재산은 법원 관리 아래 투명하게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나는 결심했어요. 이 돈 다 묻어두고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후견인, 변호사, 애들 다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이 중에서 일부는 노인 복지에 쓰자. 치매 환자들, 나보다 형편 안 좋은 사람들 돕는데. 둘째가 놀랐어요. 엄마, 지금도 충분히 세금 내는데 또 기부까지 하려고. 내가 심플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야 내 돈이 조금은 덜 부끄럽다. 시장 바닥에서 남 눈물 흘린 돈까지 내가 긁어 모았을지도 모르잖아. 이제 조금은 흘려보낼 때도 됐다. 그렇게 나는 내 이름으로 작은 장학금이랑 치매 어르신들 돌봄 기금에 기부를 시작했어요. 사기당할 뻔한 노인의 돈이 결국 다른 노인들을 지키는 방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한 통 왔어요. 보내는 사람 박준호. 애들이 한참 열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나한테 물었어요. 엄마, 이거 읽어볼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편지를 열었어요. 글씨체가 예전보다 더 삐뚤어졌더라고요. 손이 떨려서 쓴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하루하루 반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 곁에 갔을 때 저는 솔직히 돈 생각이 없었다고는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제 밥도 챙겨주시고 너도 우리 아들이다 라고 말해주셨을 때 저는 정말 아들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더 나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믿어준 만큼 저도 어머니한테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게 죄였습니다. 법원에서 어머니 탄원서 읽었습니다. 저 같은 놈을 위해 그런 편지를 써주시다니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언젠가 출소하게 된다면 다시는 이런 일에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 어르신들 돌보는 일을 계속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몸으로 하는 일이라도 하면서 살겠습니다. 어머니, 저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어머니 곁을 떠난 뒤에도 제가 어머니를 정말로 존경했고 정말로 좋아했다는 것만은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박준호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내가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눈물이 또 흘렀어요. 이번엔 서러워서가 아니라 그냥 복잡해서였어요. 막내가 물었어요. 엄마, 어떻게 생각해? 나는 종이를 접으면서 말했어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재산은 언제든 다시 벌 수 있다. 근데 인생 망가지면 다시 세우기가 더 힘들다. 둘째가 한숨을 쉬며 웃었어요. 엄마는 왜 맨날 남 걱정이야? 이제 엄마 걱정 좀 해. 그래서 나는 애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내 걱정 좀 해라. 나 치매다. 눈 침침하다. 몸도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니까 전화 좀 자주 하고 얼굴도 자주 보이고 명절 때만 말고 평일에도 한번 찾아와라.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상한 소리 하면 무조건 막지 말고 먼저 들어라. 혹시 그 안에 내 진짜 마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애들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시울이 빨개져 있었어요. 이제 우리 집에는 간병인이 없습니다. 대신 돌봄 서비스가 시간제로 들어오고 성년후견인과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같은 곳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덕분에 내가 어디서 쓰러져도 누군가 찾으러 온다는 안심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이제는 내 외로움을 숨기지 않게 됐어요. 오늘따라 괜히 눈물이 난다 하면 막내가 말해요. 엄마, 영상 통화할까? 손주 얼굴 보여줄게. 밥 먹기 싫다 하면 둘째가 말해요. 엄마, 나 퇴근길에 들러서 같이 라면이나 끓여 먹자. 이게 내 인생 이막이에요. 사기를 당할 뻔했던 사건이 내 인생을 망친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니 나와 우리 가족이 서로의 진짜 마음을 처음으로 들여다보게 해준 사건이기도 했어요. 며칠 전에는 복지관에서 강연을 부탁받았어요. 노인 재산 범죄 예방 교육. 처음엔 부끄러워서 거절하려고 했어요. 내가 무슨 얼굴로. 근데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겪은 일 말해주면 다른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거야.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용감한 거야. 그래서 나는 복지관에 섰어요.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어요. 근데 막상 말을 시작하니까 술술 나오더라고요. 저는 200억 있는 할머니였지만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가 손 잡아주고 밥 차려주고 내 얘기 들어주니까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75세요. 웃기죠? 근데 진짜예요. 청중석에 앉아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분은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 몰래요. 자식들한테도 말 안 하고요. 왜냐면 반대할까 봐요. 내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어요. 나도 비슷한 적 있어요. 다행히 돈은 안 잃었지만 마음은 많이 잃었어요. 그 할머니 손이 참 따뜻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손잡고 서 있었어요. 여러분, 이 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이야기는 특정한 누구의 실화가 아니라 노후와 외로움, 재산, 사랑, 그리고 존엄에 대한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 부모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조금 먼 미래의 여러분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치매라고 해서 사랑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노인이라고 해서 설렘이 사치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외로움과 설렘 사이에는 반드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법적인 장치, 경제적인 장치, 그리고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말할 수 있는 가족이라는 장치.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냐고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을 남한테 통째로 맡기는 순간 주인공 자리를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제 삶의 주인공 자리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어제 저녁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색이 점점 보라색으로 변하고 보라색이 검은색으로 물들어가는 걸 보면서 나는 중얼거렸어요. 야, 김말순. 너 75인데 아직도 할 일이 많네. 맞아요.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손주 얼굴 더 봐야 되고, 애들 밥도 해줘야 되고, 복지관 강연도 또 가야 되고, 치매 약도 꼬박꼬박 먹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은 법을 배워야 돼요. 완벽하게 배울 순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요. 준호한테 받은 상처는 아직도 가끔 쑤셔요. 근데 그 상처 덕분에 얻은 것도 있어요. 외로움을 말하는 용기, 돈과 사랑을 구분하는 지혜, 자식들과 진심으로 마주 앉는 시간, 그리고 금간 그릇처럼 부서졌다가 다시 붙은 내 존엄.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도 절대 조연으로만 살지 마세요. 혹시 이 이야기가 부모님 생각나게 했다면 지금 끝나고 나서 딱 5분만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엄마, 아빠, 외롭지 않냐? 이 한마디가 어쩌면 그분들의 삶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자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노후, 가족, 존엄, 화해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수 있게 꼭 부탁드립니다.